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우리 심화 연계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문학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연계에 대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비문학을 들어갈 차례예요. 자, 비문학 어떻게 연계를 해서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6월 모의고사를 떠올려 보자면, 정말 그렇게만 나와준다면, 그죠?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6월 모의고사에서 비문학은 우리 총 6지문 중에서 5지문이 무려 5지문이 연계되어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에 뭐 요만한 개념, 그쵸? 요런 개념을 발전시킨 새로운 지문이 나왔었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거의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이 그대로, 그죠? 완전 똑같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글의 구조라든가,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중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올해 수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문학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6월처럼 정말 똑같이 나오게 된다면 내가 정말 내신 공부하듯이 지문의 내용들을 다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건가? 그죠? 아니면은 뭐 진짜 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막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상관없이 모든 거를 일단 다 풀어보고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연계 강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많은 어떤 기대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겠죠. 선생님이 작두 타실라나, 뭐 잘 나올 만한 거 찍어주실라나, 뭐 요런 생각을, 요런 기대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수능 특강 때 작두를 안 탔는데 작두 탄 효과가 나왔고요. 그죠? 수능 특강 때 비문학 찍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뭐 듣기 지문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래서요, 이번에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여러 번 선생님이 엎었어요. 이렇게 했다가 엎고 저렇게 했다가 엎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요, 자,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수능 특강 때 선생님이 심화 연계 강의에서 찍었던 내용들이 많이 6월 모의고사 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선생님이 정말 신기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 문학 때도 얘기를 했죠.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그런 관점으로 지문을 보게 되면 이 지문이 정말 활용도가 높겠구나. 이 지문이 정말 연계율이 높겠구나. 이런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대신 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며칠 전에 학교에서 저희 학교 학생, 고3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인터넷 수능 비문학이었나?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풀다가 잘 모르겠던 거, 뭐 이해가 안 됐던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넘기면서 질문을 하는데 중간중간 선생님이 지문 위에 이 친구가 별표를 해놓고 활용도 높음 이렇게 써놓은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너는 이 지문이 활용도가 높다는 걸 누구한테 들었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놀랍게도 친구 책에 써 있는 걸 봤대요. 친구 책에 이 지문 활용도 높음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베꼈다는 거예요. 활용도 높다고 친구 책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 친구가 똑같이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친구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대니? 했더니 학원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자, 학원에서 활용도 높다고 한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 그게 거짓말이다,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문이 활용도가 높다면 그게 왜 높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활용도가 높으며 이게 연계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지 단순히 정말 어디에서 정보만 듣고 이게 활용도 높대, 이게 활용도 높대 이렇게 체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뭘 공부할 거예요? 그죠? 이게 지문이 활용도가 높다니까 한 번 더 풀어보자?
이런 거는 절대 연계를 대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들 말 듣지 말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하든 간에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가 있다면 그게 왜 높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연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도 역시 여러분에게 활용도 높은 지문들을 제공해 줄 겁니다. 쏙쏙 뽑아냈어요. 하지만 단순히 이거는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한 번 더 풀어봐.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인문부터 해서 이렇게 쭉 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이 다른 교재를 공부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비문학이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비문학은 6가지의 영역이 있죠. 그쵸? 자, 인문 영역이 있고, 사회 영역이 있고, 예술 영역이 있죠. 그쵸? 그리고 또 과학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영역이 나오는데, 자,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들을 영역에 상관없이 크게 2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조금 어려운 말을 쓰자면, 자, 총론과 강론이라는 것으로 나눠봤습니다. 어이구, 이게 뭔 소리냐, 그죠? 자, 총론과 강론이라고 했을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총론이라는 것은 인문 전체적인 혹은 뭐 예술 전체적인 내용과 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총론이라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문이라고 한다면 뭐 철학적 사고 방식, 그죠? 아니면은 뭐 사회라고 한다면 경제적 사고 방식, 뭐 예술이라고 한다면 미학적 사고 방식, 뭐 과학 이러면 과학 기술 이러면 과학적 사고 방식, 언어하면 뭐 문법적 사고 방식, 언어적 사고 방식 해가지고요. 자, 이것이 어떤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이론들이 아니라 모든 문법 이론을 묶을 수 있는 혹은 모든 사상들을 묶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총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들. 이런 지문이 한쪽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냐? 자, 총론이 사고방식에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강론이라는 거는 뭐죠? 바로 이 각각의 영역들에 들어있는 개별 이론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철학적 사고방식, 뭐 사고의 방식, 논리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인문, 철학 지문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면 모든 이론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 자, 개별 뭐 특정한 사상가의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어떤 특정한 뭐 심리학의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다는 겁니다. 즉, 개별 이론이라는 것은 사례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 경제적인 사고방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주로 뭐가 있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그래프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경제 이론이 뭐 이런 이론, 이런 이론, 이런 이론, 뭐 이런 효과, 저런 효과, 저런 효과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예술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특정한 어떤 장르라든가, 그죠? 특정한 작품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될 수 있겠고, 과학이라면 역시 뭐예요? 개별적인 어떤 현상, 그죠? 뭐 과학적 사고방식이라 그러면 뭐 가설을 설정해가지고 뭐를 실험을 해가지고 가설을 뭐 이렇게 검증해내고 뭐 이런 것들이 큰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해낸 개별 과학적인 현상들, 이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수많은 그런 기술들, 개별적인 기술들을 지문을 통해서 봤죠. 그런 내용들이 이쪽에 나올 수 있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어요? 언어 생활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개별 어떤 문법 현상들, 문법 사항들, 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비문학 지문은요, 제일 먼저 선생님이 나눠보기에 이렇게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도 높은 지문을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일단,
총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뽑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것들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이런 사상이든 누구의 사상이든 저런 사람의 사상이든 어떤 사상이든 간에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총론과 관련된 비문학 지문들은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따 선생님이 보여줄 거. 이런 게 총론과 관련된 거다. 아, 그러면 강론은 활용도가 낮냐? 아니에요. 자, 강론. 자, 지난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딱 보니까 비문학 지문들이 총론과 강론이 반반 정도 섞여 있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강론을 다루고 있는 그런 비문학 지문들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은데.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제자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참 더 이상 문제를 낼 수가 없다. 여기서 다 이미 다루었고, 지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리 많지 않고, 글의 길이는 길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많지 않고, 그에 비해 문제는 많이 나와 있고, 이러면은요, 좀 연계해서 변형 출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하지만 강론 자체가 글의 구조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거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이요. 자, 그래서 글의 구성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프 같은 것들, 문법 사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보이는 경우에는, 또 이런 것들을 다른 사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지문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문을 뽑은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총론, 강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 이것이 중요한 영역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활용도가 높은 그런 지문들을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비문학 3강을 연계 강의로, 심화 강의로 만들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들어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선생님이 심화 강의에서 다룬 것만이라도 좀 시험 보기 전에 보고 가십시오. 여유가 좀 더 되신다면 선생님이 적용한 이런 사고방식으로 다른 지문들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지문을 뽑는 기준, 평가원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인문지문하고 언어생활지문을 다뤄볼 거예요. 자, 인문지문과 언어생활지문 같은 경우, 일단 인문지문은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인문은 주로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역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죠. 자,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사상가의 이론 하나를 깊게 파고든다라기보다도, 자, 철학적인 사유방식, 논리적인 사유방식, 이런 사고방식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추세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사고방식과 관련된, 철학적 사유방식과 관련된 지문들을 뽑아봤습니다.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이게 수능 완성에 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이 인터넷 수능 비문학에도 있고 수능 특강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함께 모아서 보여줄 테니까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요, 우리 수능 완성 실전편. 자,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나와 있었던 인문 지문입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지문인데, 요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으면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 어떤 지문이죠? 자, 장미꽃이 정말로 아름다운 건가? 아니면 장미꽃은 미추를 떠난 건데, 즉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그 속성을 떠나 있는 건데,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보는 것 뿐일까? 기억나요? 자, 어떤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 대상 자체에 원래 들어있는 건지, 즉 얘가 아름다움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 건지, 아니면 뭐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즉 우리들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지,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문이 바로 이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보면은, 자, 어떤 용어가 나와주고 있냐 하면은, 자, 가치 객관주의란 말이 있고요. 그리고 가치 주관주의라는 말이 있죠. 자, 가치 객관주의라는 말은 누가 주장한 거냐 하면은 플라톤이, 그죠? 플라톤의 그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객관주의자들의, 즉 플라톤의 그 주장은 뭐냐 하면은요, 가치라는 것은 모든 사물에 내재되어 있다.
즉, 그 장미꽃이라고 한다면 장미꽃은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객관주의라는 것은요, 객관성이라는 말은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지문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 지문에 써먹을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 객관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과 연결이 되냐 하면 보편성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는 이 장미꽃이라는 사물은 원래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거야. 라는 얘기는 뭘까요? 누가 봐도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즉, 장미를 아름답게 보는 의견이 보편적이라는 거죠. 왜요? 그 자체가 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누구라도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해 주관주의라는 거는 뭐죠? 자, 주관식인데. 자, 보세요. 객관식에서는 1번을 찍어야 답이죠. 그죠? 그런데 주관식에서는 어때요? 객관식에서는 번호 하나만 반드시 찍어야지만 답이지만 주관식은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유사답안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주관주의라는 말은요. 주관성이라는 말은 또 어떤 말과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보편성의 반대편에 있는 말 뭔지 알아요? 상대성. 또 뭐 특수성. 이런 말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또 다른 말로 절대성이라는 말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 가치와 관련된 논의 말고도요, 다른 지문에서 혹시 사회 지문이나 이런 데에서 문화 상대주의, 문화 절대주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도 괜찮겠죠. 그쵸? 자,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는 뭐냐 하면 뭐죠? 특수한 문화들을 각각의 가치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즉, 어떤 문화는 그 안에 정말 높은 가치가 있고 어떤 문화는 가치가 낮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 문화가 소중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 문화가 소중하다.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문화 절대주의, 보편적인 문화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우수한 문화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문화의 절대성이나 문화의 보편성의 입장에서는요, 우수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겠죠. 왜요? 주관적이니까요.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수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사회지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개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객관성, 보편성, 절대성과 그리고 주관성, 상대성, 특수성을 반드시 묶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이 가치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자, 가치 주관주의는 누가 여기에서 주장을 하고 있나요? 우리 그 지문에 의하면 자, 홉스와 그리고 스피노자가 여기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가치라는 것은 대상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대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뭔가는 가치 있고 뭔가는 가치가 없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것이다? 자, 인간의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이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하면 선이고 인간이 그것을 악이라고 판단하면 악인 것이다. 이게 바로 가치 주관주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 객관주의와 가치 주관주의가 왜 활용도가 높을까요? 이 지문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총론적인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모든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 상대성, 문화의 절대성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지문에서도 이게 쓰일 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인문 지문인데 미학에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 선생님이 인터넷 수능 비문학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인터넷 수능 비문학. 자, 거기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지문 한번 보세요. 자, 196쪽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 자, 이 지문은요. 예술 지문입니다. 즉 이런 철학적인 사고방식은 사회 지문에도 적용될 수 있고 예술 지문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술이라는 거는 뭐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내재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인간이 그 아름다움을 부여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지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바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이 바퇴는요, 모든 예술품의 공통점은 자연을 모방한 아름다움이라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이 바퇴라는 사람은요, 예술품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자연물을 모방하는 데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퇴의 그 주장은요, 이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가치 객관주의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자연물을 모방한 건 예술이야. 왜? 그게 아름답기 때문이야. 왜? 자연물이 아름답기 때문이지. 즉, 원래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아름다운 사물을 모방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바퇴는 바로 가치 객관주의의 입장에서 예술을 규정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요. 자, 그러나 예술이 아름다움의 산물이고 자연을 모방한다는 개념은 오늘날의 시점에서 예술 전체를 설명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특정 대상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과 추함은 뭐라는 거죠? 주관적인 선택과 이거죠. 그죠? 자, 주관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로서,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은 개인적 기질 혹은 취향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예술품을 보면서 저것은 아름답다, 저거는 추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원래 아름다움이라는 속성, 추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 때문이다. 즉, 인간에게 달려있다라고 보는 홉스와 스피노자의 견해,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자, 만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면, 자, 무슨 예를 들었죠? 우리는 왜 백화점에 진열된 수많은 상품 중에 특정한 상품의 형태와 색상에만 호감을 느끼며 마음이 끌리는지 설명할 수 없다. 자,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정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백화점에 정말 여러 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걸 산다고 할 때 가격이 똑같다는 물론 전제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가격이 똑같다는 전제가 있다고 할 때 자, 모두가 똑같은 상품을 골라야 되죠. 왜요? 보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게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가격에 그쵸?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사람마다 꽂히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뭐죠? 그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가치 주관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술 개념은 결코 고정불변이거나 절대적이지 않다. 즉, 고정불변이거나 절대적이지 않다. 지금 이 글은 어떻죠? 가치 객관주의의 어떤 글을 봤다면 이 글의 필자가, 인터넷 수능 지문의 이 필자가 가치 객관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글을 봤다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왜요? 자, 예술 개념은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응용 문제를 선생님이 내볼게요. 자, 우리 수능 완성에 나와 있었던 그 지문에 자, 플라톤과 그리고 홉스, 스피노자가 있었어요. 이 둘은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죠?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하르트만은 어떤 사람이냐?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어떻게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절충한 사람이죠. 그쵸? 자, 절충을 했는데 그 절충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무엇이냐? 하르트만에 따르면 자, 가치의 존재 그 자체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영원 불변한 것이지만 가치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인식 이것이 개인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다. 즉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봤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 밑에 100원짜리 얘기를 합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어딜 가나 100원이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 100원짜리 동전은 100원이라는 그
화폐 가치는 어딜 가나 변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의 어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 100원짜리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예요? 여기 보면은 뭐 전화해야 될 때. 자, 전화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동전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 하더라도 100만 원짜리 수표로 전화를 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옛날 그 공중전화 여러분 알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100만 원짜리 수표로는 전화를 갈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100원짜리 동전은 100만 원짜리 수표보다 더 가치 있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하르트만의 견해는 뭐냐?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죠? 그거는 가치 객관주의의 입장과 같은 의견이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를 느끼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치 주관주의의 입장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인터넷 수능 지문으로 왔을 때, 자, 여기에 그 세 번째 단락이에요. 자, 팝 아트 중에서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로 만든 작품이 있어요. 자, 이 브릴로 박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 세제라면서요, 이게, 그쵸? 이게 나오죠. 자, 이 세제 상자가 있는데, 이 세제 상자를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르트만의 견해에서 이 앤디 워홀의 작품을 봤다면, 하르트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세제 박스는요, 자, 브릴로 박스는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박스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박스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그 박스 자체가 뭐 얼마고 뭐 이게 무슨 금보다 더 귀하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로 봤을 때 쟤는 그냥 박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것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만약 이 브릴로 세제 박스가 세탁기 위에 올려져 있다면 그거는 정말 세제 상자겠죠. 하지만 이것이 미술관에 가서 전시가 된다면 그것은 예술품이다라고 하르트만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보나 세제 박스 하나로서의 그런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무엇으로 느끼느냐는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절충된 견해에서 이 작품을 본 그런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객관주의와 가치 주관주의, 단순히 이 지문에만 여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여러 다른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총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지문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완성 유형편에 나와 있었던 지문인데요. 80쪽에 나와 있었던 지문이죠. 사고 정합성의 원리, 막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거기서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번째, 배중률이라는 그 개념이요. 무려 2번이 더 나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수능에서도, 인터넷 수능 비문학에서도 이 배중률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중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배중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거기 배중률에 대한 설명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배중률, 즉 중간을 배제한다. 자, 말 자체가 이게 배제한다는 뜻이고요. 중은 중간이라는 뜻이죠. 자, 중간을 배제하는 법칙이 바로 배중률입니다. 자, 이 법칙은 뭐냐면은요, 모순 관계에 있는 두 생각이 모두 틀릴 수는 없다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사람이다. 와, 그리고 사람이 아니다. 자, 이 두 개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개체이든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존재가 있을까요? 갖고 와보세요, 저한테. 아시겠죠? 데려와 보세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거는 없습니다. 즉, 얘는 서로 어때요? 모순된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배중률에 의하면 모순된 생각이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어떤 명제가 뭐요?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람이다가 있고 여자이다가 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자, 사람이다, 여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개가
모순관계가 아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사람이면서 여자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요. 즉, 두 개가 다 맞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분필이다. 그럼 분필은 사람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과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다와 여자이다가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두 문장은 사람이다와 사람이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모순관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릴 수는 없다. 이게 바로 배중률의 법칙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배중률의 법칙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인터넷 수능에도 나오는데 인터넷 수능 그 뒷부분에 그 연습 문제인가? 그 부분에 나오는 지문은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연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지문 자체를 갖다가 내게 되면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지문은 자, 이 배중률이 우리 연계교재에 3번 등장한다 그랬죠? 수능 완성에 1번 등장하는데 인터넷 수능에도 등장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빼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에 뭐가 있었냐면은요. 자, 무슨 그 공동체의 진리라든가 아니면 나에게 해당하는 진리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그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자, 시적 주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시적 주체란 어떤 사람이냐? 자, 그 지문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요. 자, 이에 비해 나와 너에 해당하는 진리나 나에게 해당하는 진리. 즉, 공동체가 공유하는 진리가 아니라 자, 우리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 자, 이런 진리를 주장하는 주체는 집단적 행동자가 아니라 개인적 행동자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요. 자, 아울러 이러한 유형의 진리 진술을 취하는 주체는 우리의 합리적인 세계관을 지배하는 이른바 배중률. 자, 여기 배중률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자, 배중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합리적인 세계관을 지배하는 법칙이래요. 그래서 하나의 사실은 그것임과 동시에 그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없다는 법칙. 즉, 이것과 이것이 한꺼번에 모두 다 참이 될 수는 없다는 그런 법칙. 혹은 모순되는 두 사실 사이에 제3자, 즉 중간 존재는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 이게 배중률인데 자, 시적 주체는 그것을 자, 배중률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위반. 자, 어떤 식으로 위반을 하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즉, 배중률을 위반하는 진리 진술을 취하는 주체를 뭐라고 부른다? 시적 주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적 주체는 어떤 관점에서 이런 배중률을 위반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상상력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랭보의 예를 들고 있죠. 자, 랭보의 예를 들면 뭐냐면은요, 자, 나는 자신이 지옥에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나는 지옥에 있다. 자, 보십시오. 랭보가 지옥에 있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랭보는 지옥이 아닌 이 현실 세계에 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랭보는 현실 세계에 있다. 그런데 랭보는 그것을 지옥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과 지옥이 서로 모순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현실에도 있으면서 지옥에도 있게 되는 그렇죠? 배중률을 위반한 그런 진술을 랭보가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에이, 랭보 저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야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유는 뭐죠? 랭보는 시인이니까, 시적 주체이니까. 자, 그래서 이 시적 주체의 배중률 위반 현상을 자, 이 수능 특강 지문의 10번에서 자, 10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은요. 자, 시인은 이것은 깃털이고 저것은 돌이라고 이름 붙인다. 자, 깃털과 돌은 분명 서로 다른 주체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시인은 깃털이 돌이고 돌이 깃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겁니까? 현실 세계에서 돌은 깃털이 아닌데요. 그죠? 깃털은 돌이 아닌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선생님이 문학 개념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비유를 배웠어요. 보세요. 자, 지금 이 배중률에서 시작된
이 개념이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비유를 배울 때 선생님이 비유를 여러 가지 종류로 가르쳐줬죠. 비유에는 지규가 있고 은유가 있고 대유가 있고 의인이 있고 화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크게 지규와 은유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지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가 비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이런 말들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은유 같은 경우에는 자, A는 B다 의 형태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자, 만약에 여러분이 시 문제를 푸는데 시의 표현상의 특징 문제를 푼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자, 어떤 문제를 딱 봤어요,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봤어요. 자, 이 시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선택지가 맞으려면 일단 여러분이 지규를 찾아서 나오면 문제는 쉽게 풀려요. 뭐뭐 가치가 있네? 뭐뭐처럼이 있네? 그래, 여기는 비유가 있어?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규법이 사용되지 않고 A는 B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게 되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읽어내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비유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유라고 한다 그랬죠? 은유라는 말 자체가 은이 뭐예요? 숨을 은자잖아요. 비유라는 걸 숨겨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쵸? 얘가 비유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자, 보십시오. 시인들은요. 상상력을 통해서 배중률을 위반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연서쌤은 귀신이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이것이 시적 표현이 아니라면, 즉 은유가 아니라 일반적인 주어 서술어의 관계라면 이 문장은 거짓이죠. 참이에요? 선생님이 정말 귀신인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안 나와야죠. 그쵸? 분필이 허공에 혼자 떠가지고 글씨를 쓰고 있어야죠. 만약에 선생님이 정말 귀신이라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사람이거든요. 사람과 귀신은 서로 모순된 그런 존재거든요. 함께 사람이면서 귀신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안 쓰나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귀신처럼 알아내니까. 그죠? 여러분의 속마음이 지금 뭔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게 뭔지 콕콕 집어내니까. 선생님 진짜 귀신이네? 이런 말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논리적인 어떤 법칙, 즉 배중률의 법칙에는 위반되지만 오히려 이것은 뭐죠? 시적인 진리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실제로 연서쌤이 귀신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어때요? 비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적 주체란 어떤 주체이냐? 바로 배중률을 위반하지만 상상력을 통해서 그 배중률 위반한 것을 진리로 만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풀이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자, 이것이 은유인지, 즉 은유의 A는 B다 형식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정말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쓰인 것인지. 자, A는 B다가 모두 은유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체로 뭐 철수는 학생이다. 이것도 A는 B다인데 그것도 그러면 은유인가? 아니라는 거죠. 형식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형식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연서쌤이 실제로 귀신이 아닌데 귀신이라고 표현했다면 이거는 은유죠. 하지만 철수가 실제로 학생인데 자, 얘를 학생이라고 표현했다. 철수는 학생이다라고 했다면 이건 은유예요? 아니에요. 그냥 사실적인 진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배중률의 개념 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자, 이것이 시적인 표현으로 가면은요, 배중률이 위반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자,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10번 문제에서 이야기하듯이 시적인 진술, 그 중에서도 은유와 연관될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이 개념이, 배중률이란 개념이 얼마든지 또 이렇게 뻗어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대비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배중률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언어
생활 관련 지문이 되겠는데요. 자, 언어 생활 관련 지문은요. 언어 생활 지문은 역시 여기에도 총론과 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언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주는 글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개별 문법 현상들을 다루고 있는 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시간에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언어와 관련해서는 총론과 관련된 얘기만 이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개별 문법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론에 대한 건 언제 얘기해 줄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맨 끝에 쓰기, 어휘, 어법 할 때 어법 부분에서, 어휘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언어생활 지문 관련해서 총론에 해당하는 이야기, 선생님이 중요한 걸 2개만 뽑아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지문이에요. 자,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나타낸 지문이 어딨냐면 우리 수능 완성 실전편 모의고사 2회에 있었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 2회에 나와 있는 지문은 뭐냐 하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가단락하고 자, 나단락으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중요한 단락은 나단락이에요. 가는 그냥 예전에 이런 이론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면서 나가 시작이 되잖아요. 즉, 여기 있는 건, 여기에 2가지 이론이 나와 있는데, 2가지 이론 모두 폐기되었고,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은 이거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이 뭐냐 하면은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언어와 사고의 극단적인 2가설보다, 자, 극단적인 2가지 가설이 이 가단락에 나와 있는 거였겠죠?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오늘날 받아들여지는 건 언어와 사고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자, 언어는 사고의 산물이며 사고는 언어를 통해 구조화되고 심화된다는 관점이다. 즉, 언어가 사고의 산물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언어를 결정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자, 사고는 언어를 통해서 구조화되고 심화된다. 언어가 또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할 수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점이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무슨 막 실험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뭐 이거를 안경 또는 아령이라는 명칭과 함께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예시가 있었죠. 자, 이거 왜 선생님이 얘기했냐, 이게 왜 활용도가 높냐,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언어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례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는 무슨 그 안경 관련된 그런 실험 나와 있고 48번 문제에도 실험이 하나 나와 있죠. 맹물 마시게 하면서 소금물 카드 보여주면서 맹물 마시면 그 사람 마시고 나서 짠 느낌 난다 그러고, 그쵸? 또 어떤 사람 설탕물 카드 보여주면서 맹물 마시면은 왠지 좀 단맛이 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예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2가지 예 외에도 자, 어떤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언어와 사고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거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그러면 얘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례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두렵지 않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예들이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49번 문제 3번에 나온 것처럼, 자, 어떤 어린아이에게 존대법을 사용하게 했더니, 자, 이건 언어잖아요. 그쵸? 존댓말을 사용하게 했더니 이 아이가 존대 의식이 발달하게 됐다, 이런 얘기 있죠. 그쵸? 즉,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짧게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줘 볼게요. 자, 이거 외에도 뭐가 있냐면은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몇 색깔일 것 같아요? 7개. 그쵸? 우리는 7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7개일까요? 무지개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7, 맞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자, 무지개가 정말 이렇게 딱 구획이 나누어져서 여기서 여기까지 빨, 여기서 여기까지 주, 여기서 여기까지 노, 이런 식으로 딱딱딱 구획이 나눠져 있나요? 아니죠. 그죠? 이 사이에 어때요? 중간 색깔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스펙트럼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변해가는 연속체인데 우리는 무지개 색깔이 7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했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아예 무지개 색깔 7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언어권에서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지개를 7가지 색깔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족은 2가지로만 얘기하는 부족도 있고 어떤 부족은 3가지로만 얘기하는 부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 우리는 7가지다라고 말을 하듯이 7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듯이 그 사람들은 무슨 빨파로 돼 있다. 그럼 무지개 색깔을 정말 2개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비슷한 예로 자, 푸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푸르다. 우리말의 푸르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색깔들을 함축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빛도 푸르다 그러고 바다도 푸르다 그러고 그쵸? 산도 푸르다 그러고요. 그죠? 맞아서 멍들어도 멍이 푸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졌을 때 하늘의 색깔과 바다의 색깔과 그리고 나무, 숲의 색깔과 그리고 멍의 색깔 같나요?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푸르다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색깔들을 하나의 색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색깔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어떻죠? 색깔에 대한 언어가 좀 더 많이 발달해 있는 어떤 그런 언어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도 그 색깔들을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실험 결과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색깔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많은 색깔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민족들은 어때요? 실제로 색깔 구분도 그렇게 하고요.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말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민족들은 어때요? 실제로 색깔 구분도 그렇게 세분화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실험. 역시 언어와 사고의 관계, 여기에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실험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언어와 사고 총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은 뭐냐 하면은요. 자, 언어의 도상성과 관련된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수능 완성 유형편 108쪽에 나와 있던 지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 도상성이라는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문과 관련된 문제에 제시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언어의 성격에 대해서 아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성질,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질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어떤 언어에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언어의 도상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지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도상이란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자, 언어는 기호와 그리고 지시,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점이 일단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언어는 기호와 지시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여기 예를 든 걸 보면은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을 예로 들고 있죠. 그쵸? 선생님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정말 신기했다니까요. 정말 휴지통은 아니지만 휴지통이랑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파일을 이렇게 끌어서 넣었더니 버려지더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진짜 휴지통은 아니고 휴지통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죠. 자, 그래서 이 휴지통을 나타내는 기호와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휴지통이라는 개념, 그쵸? 그런 것처럼 언어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필, 자, 이라고 쓰고 혹은 분필이라고 말하면, 그쵸? 쓰거나 말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요거, 그쵸? 요 지시 대상이 떠오르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도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기호와 지시 대상 사이에 유사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도상성입니다. 자, 그래서 기호와 지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 유사점, 비슷한 점, 여기에서 우리가 도상성을 이끌어낸다라는 말인데, 자, 이 도상성에 관련된 지문이 인터넷 수능 비문학에 또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은요, 인터넷 수능 비문학 172쪽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 여기서는 아예 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도상에 관련된 것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면 자 6번 그 지문에 6번 문제에 보면은 보기 그림이 있죠. 그 그림 보면 기역이라고 해가지고 비상구로 뛰어나가는 사람 모양이 있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실제로 사람의 모양과 비슷하게 그렸고 그리고 사람 옆에 있는 그 네모는 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의 기호를 보고 아 저기가 비상구구나 급할 때 나가는 곳이구나 라는 어떤 지시 대상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 내용을 찾아낸다라는 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실제와 비슷하게 그렸기 때문에 유사성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도상성이라는 것이 사실 언어에 있어서 언어가 도상성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들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자, 그 우리 수능 완성 유형편에 나와 있던 지문에 3번 문제가 있어요. 이 3번 문제에서 우리가 언어의 도상성과 가장 잘 통하는 말은 해가지고 도상성에 해당하는 예시를 찾는 게 있었죠. 물론 그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머지 보기들이, 나머지 선택지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번은요. 하나하나를 발전시켜서 각각 언어의 성질을 밝히는 그런 글로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4번. 4번 선택지를 발전시킨 글이 도상성에 대한 글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유사성이잖아요. 유사성에 근거한 거. 4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우리말의 꽃기호. 자, 꽃기호라는 언어. 즉 기호는 뭐예요? 이 닭의 실제 울음소리. 우리가 꽃기호라는 말을 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는 그 소리와 실제로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비슷한 게 유사성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도상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1, 2, 3, 5번은 그럼 도상성에 대한 설명은 아니지만 얘네들은 무슨 설명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자면 언어는 기호와 지시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호와 지시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좀 더 쉽게 더 어렵나? 어쨌든 다른 말로 하면 자, 언어는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5번이죠. 그쵸? 자, 5번에 보면 언어는 일종의 기호 체계로서 크고 작은 언어의 형식들은 그 안에 그쵸? 기호 체계 그 형식들은 그 안에 의미, 내용을 반드시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꽃이라고 썼을 때 이것은요, 어때요? 이것 자체가 꽃이 아니라 꽃이라는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 꽃이라고 썼을 때 여기에는 실제 꽃이, 물론 이것도 하나의 그림이라서 기호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꽃 했을 때 실제로 떠올리는 것들 있죠. 그걸 바로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언어는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성격이 바로 5번 선택지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사실 이거는요. 형식과 내용 사이에는 필연성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즉, 반드시 이 내용은 이런 형식으로만 표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자, 밥이 있어요. 밥. 우리가 먹는 밥. 자, 밥이 이렇게 있다고 밥이에요. 자, 밥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쵸? 라이스라고. 그리고 또 그다음 모르겠어요. 어쨌든 밥을 지칭하는 말이 언어마다 달라지죠. 그쵸? 그 얘기는 뭐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밥이라고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즉, 얘와 얘의 필연성은 없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형식과 내용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붙이는 것이다. 그때 나오는 언어의 특성을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밥이라고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면 저는 법이라 그럴래요. 저는 법이라 그럴래요. 저는 부비라 그럴래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비록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자의적인 관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약속을 해야 되죠. 이거를 밥이나 법이나 보비라고 하지 말고 밥은 맞구나. 법이나 보비나 비비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이거를 밥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해야 되고 그 약속을 지켜야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거는 바로 뭐다? 언어의 사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언어의 사회성,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몇 번? 자, 그 3번 문제의 1번 선택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사회성이라는 건 약속을 지키는 거다. 하지만 이 언어가 처음 만들어질 때 반드시 이거를 밥이라고 해야 되는 법칙은 없었다. 다만 사람들끼리 약속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자의성과 사회성의 역할, 이 의미를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요. 언어라는 것은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역사적 과정을 거친다. 즉, 언어는 변화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언어의 뭐 도상성, 그리고 사회성, 뭐 자의성, 역사성, 그리고 언어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내용들은 언어학 지문이라면 언젠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상성만 알아두시지 말고 이것과 관련된 다른 개념들까지 여러분이 확장시켜서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문 지문하고 그리고 언어 생활 지문에서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들, 다른 사례들의 적용이 가능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하실 때도요, 반드시 이 이론이 또 다른 어떤 사례에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사회 지문과 그리고 예술 지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